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고1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1편을 시작하게 되는 전 이국희고요.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3시간 동안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간단하게 보셨죠?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맥락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문제별로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해설 강의 3시간 동안 본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당요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정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접근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자세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 배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1번부터 30번까지 이제 여러분들 4번 정도 연습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물론 뭐 3번 본 학교도 있겠지만 4번 정도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배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1번부터 30번까지 일단 쭉 한번 푸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내가 막히는 게 있고 안 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요, 안 막히는 문항들 위주로 쭉 한번 푸셔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조금 막히면 넘어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문제 쭉 풀고요. 그 다음에 또 막히면 넘어가고, 또 막히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푸는데, 초반에 연습할 때는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 40분, 50분 정도를 한번 보고 나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앞에서 막혔던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제대로 풀고 나면 뒤에 있는 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추상적으로 내가 뭐 1등급 나와야지, 2등급 나와야지, 3등급 나와야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시간 배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차라리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올리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좀 필요합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등급에 되게 더 예민해지거든요. 1학년은 사실 그렇게까지 예민한 때는 아니에요. 근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위치기도 하고요, 시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등급을 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오는 실망감, 뭐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야 되는데 전략적인 시험의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제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는 좀 빠르게 푸세요, 이런 것들은 좀 천천히 접근하세요,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릴 때 좀 귀담아 들었다가 유사한 난이도면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이 동류항은요, 우리가 물론 뭐 다항식 파트에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정도는 뭐 쉽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 굉장히 복잡한 식들을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이죠. 동류항. 무조건 동류항으로 정리를 쭉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동류항의 의미가 뭐예요? 문자의 종류와 또 뭐? 차수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를 했는데요, a라고 하는 거는 xy 더하기 x 빼기 1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xy 빼기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래요, 그냥. 그럼 동류항 뭐예요? xy, 그리고 여기 있는 xy, 그리고 빼기 x하고 더하기 x, 요것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들끼리 이렇게 각각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2xy,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2xy고요. 더하기 x하고 빼기 x 하면 얼마? 0. 그리고 빼기 1 더하기 2니까 얼마예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y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돼요?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4문제 있잖아요. 맨 앞에 이제 4문제. 솔직히 한 1분 안에도 풀 수 있어야 돼요. 1분 안에 쭉쭉. 좀 오반가요? 1분은 좀 그렇고 한 2분 정도? 2분 정도 안에 쭉쭉 푸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그 나중에 1분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1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2번으로 갈게요. 집합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 뒤에서 이제 언급하겠지만요. 21번이 집합 문제였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30번, 21번 요 정도의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21번을 잘 맞추긴 했더라고요. 근데 2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요번에도 이 집합 문제가 나왔는데 A라고 하는 게 1, 2A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1, 4, B다. A는 B,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원소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소가 하나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4 말고 지금 B하고 무조건 짝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2로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도 여기랑 짝지어져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4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 4가 되더라. 그래서 A 곱하기 B 하면 얼마예요?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8. 뭐 집합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합이 같다, 그리고 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뭐 진부분 집합, 그리고 뭐 부분 집합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학력평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을 복습시키는 차원이에요. 만약에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갔다면 이번에 시험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못 푸는 친구들도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전에 배웠던 함수 파트에 대한 복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잘 복습하셔야 돼요. 잘 다듬어야 돼요. 3번.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 Z바가 2-I다.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겠죠. 복소수에서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수부 혹은 실수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허수부분, 허수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켤레 복소수는 어디를 바꿔주는 거냐면 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부 자체를. 그러면 Z바가 2-I라는 거는 거꾸로 Z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2 플러스 I가 돼야 돼요. 2 플러스 I. 그래서 Z 더하기 Z바. 그러면 결국 Z 더하기 Z바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I에다가 2-I를 하게 되니까 허수 부분이 0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남는 건 얼마다? 4가 된다. 4. 돼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3번까지 가볍게 풀고요. 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두근이 2하고 8이래요. 4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뭐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쉽게 느끼긴 했겠지만 이 2차 방정식과 근에 대한 얘기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두 근이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x제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요 개수분의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의 개수분의 b가 되는 거겠죠. 뒤에 있는 상수항. 돼요? 따라서 두 근이 2하고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8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럼 10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 16. b는 16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a는 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더하기 16 정리하면 6 이렇게 될 겁니다.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시험 강좌나 아니면 교과서 진도 특강에서도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5번으로 갈게요. 직선이 나왔어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안 나올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죠, 여러분? 정리를 좀 할게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첫 번째,
일치하는 게 있죠. 일치하는 거,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직선이. 두 번째는 평행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그렇죠. 수직. 물론 일치, 평행, 만난다라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건 이제 만나는 것 중에서 특히 수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평행 같은 경우에는 뭐만 일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만 같으면 됩니다.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이다. 그쵸? 자,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의 기울기를 m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5번도 여기에서 평행에 대한 얘기로 나오는 겁니다. 서로 평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수는 볼 것도 없고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울기는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울기는 3k 곱하기가 아니죠. 수지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기울기는 3k-2.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이항시키면 9는 3k가 되니까 k는 얼마예요? 3입니다. 상수 k의 값 3.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평행, 수직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한 얘기는 이제 1학년 마무리 돼 가잖아요. 2학년 것도 선행으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경우의 수도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 도형에 대한 얘기, 직선의 평행 그리고 수직 이런 것들은요 2, 3학년 때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6번 다항식이 나와 있고요. 인수분해 파트예요. 인수분해 파트. 사실 선생님이 앞에 있는 문제들 쭉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시험 난이도하고 비슷하다. 오히려 계산하기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앞부분에는 사실 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만 딱 봤을 때 물론 쉬운 문제긴 하지만 문제만 딱 봤을 때 뭔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좀 난이도가 그냥 평이하거나 그냥 적절하게 나왔나 보다 했는데 뒤에 보다 보니 킬러 문항이나 이제 준킬러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은 쉽지만 어려운 사점 같은 것들이 기존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게 나왔어요. 자, 풀어볼게요.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똑같은 형태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전개하라는 얘기 아니죠.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거를요 라지 x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라지 x 제곱에 더하기 2 라지 x 빼기 3이 될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요. 어떻게? 3하고 마이너스 1로. 그러면 라지 x 더하기 3 그리고 라지 x 빼기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다시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하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맞출까요? 자, x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중간에 있는 요 x. 그럼 요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쵸? 둘 다 뭐가 된다? 1이다. 그러니까 a는 얼마?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돼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가 같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는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돼요? a 더하기 b는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똑같은 문자의 식, 형태가 나올 때에는 치환을 하시면 돼요. 전개해가지고 뭐 인수분해 해야지 안 됩니다. 절대. 시간도 너무너무 아깝고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7번. 이번 시험에서 함수가 비교적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잘 봤을 거예요, 아마. 자, 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z로 가는 거다. g의 역함수 3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어떤 값을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어떤 값을 g에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오게끔 하는 거 얼마예요? 그렇죠. 5예요. 5. 그래서 얘는 5가 됩니다. 그쵸? 거꾸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g 합성 f4예요. 그러면 g 합성 f의 4라고 하는 것은 g의 f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f의 4부터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f의 4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그렇죠. 7이죠. 7. 자, g7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2. 그러면 위에 있는 거 5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2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5 더하기 2 해가지고 얼마? 7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문제에 안 나올 순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도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하고는요.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학력평가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 이 정도는 정말 교과서에 대표 유형으로 나올 법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틀렸다면 반성하셔야죠.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했구나. 이렇게 2학년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번 겨울방학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쵸?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8번으로 갈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1,7이고요. 그리고 B가 2,A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외분하는 거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내분점과 외분점. 한번 써볼까요, 이거? 만약에 A라고 하는 점을요, 선생님이 X1, Y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B라고 하는 거를 X2, Y2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친구를 M 대 N으로 내분 한번 해볼게요. 내분. 1번. 내분. 자, 내분점은 이렇게 됩니다. M 플러스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M과 X2를 곱해요. 그 다음에 N과 X1을 곱하죠. 그 다음에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M 더하기 N 분의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얘가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외분점은요. 부호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자, M 마이너스 N 분의 선생님이 항상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 M 마이너스 N이면요. 분자에도 M 빼기 N의 형태로 와야 돼요. 그러면 M과 X2 크로스해서 곱해주는 거에서 뭘 빼면 된다? 그렇죠. 이걸 빼시면 돼요. NX1 이렇게 되시죠? M 빼기 N 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 마지막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이제 1,7, 2,A인데요. 2대1로 외분한대요. 2대1로.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2 빼기 1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빼기 1 빼기 1 2 곱하기 2 얼마예요? 4 빼기 1 곱하기 1 1 그 다음 2 빼기 1 분의 2 곱하기 A 2A 그리고 빼기 1 곱하기 7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요? 지금 X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Y좌표 값이 0이란 얘기예요. Y좌표가 0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구나? 얘가 0이구나. 그러면 A 값 바로 나오죠. A는 얼마다? 2분의 7이다.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제 외분점의 공식에서 많이 실수가 나오거든요. 어떤 실수예요? M 곱하기 X2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M 빼기 N으로 해두고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NX1 빼기 MX2 틀리죠. 그쵸? 무조건 요 순서대로 맞춰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돼요?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의 최대값이 9라고 했네요. 자, 최대값이 9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이차함수에 대한 개형을 생각을 해볼까요? 이 이차함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에요.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k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대칭축 얼마예요? 2예요. 2. x는 2. 맞아요? 그러면 그냥 얘가 범위가 없다면 이 함수는 절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최소값만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범위를 줬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함수의 특징은요. 대칭축, 말 뜻 그대로 대칭축.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얘 함수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는 2에서부터요 1만큼 밖에 안 멀어진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2에서부터 얼마만큼 멀어진 거예요? 3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가 멀리 떨어졌다는 거는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돼요? 이 친구는 조금 멀어졌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만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에서 굳이 요거 넣은 거하고 요거 넣은 거하고 요거 넣은 거 구할 필요 없겠죠. 원래 교과서에서는 처음 접근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차 함수의 특징상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더 멀어져 있는 거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최대값이고요. 얘가 얼마냐면 1 플러스 4 플러스 k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돼요? k는 얼마예요? 4가 되겠죠. k는 4. 자, 2차 함수가 나온 김에 우리 2차 함수의 특징을 좀 볼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리고 a는 당연히 0이 아닙니다. 2차 함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대칭축을 쉽게 구하는 방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 요 정도만 좀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2차 함수들은요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9번까지 정리를 좀 했고요.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10번은 조금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할게요. 일단은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잖아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이번 시험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식 2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선생님이 이따가 조금 쉽게 풀 거고요.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서 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절대값을 풀 때 미지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관없이 푸는 친구도 있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선생님이 짚어드릴게요. 자, 절대값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안 풀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요 식은요,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x가 있죠. 그쵸? 근데 뒤에 볼 식은 숫자 고정되어 있는 상수고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양쪽에 미지수가 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구분해 가지고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거. 3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값은 즉 x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면 이 안에 있는 거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작은 거 대표적으로 아무거나 넣어봐요. 마이너스 10 같은 거.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9죠. 부호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x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고 바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풀어볼게요. 4x에 마이너스 8이고요. 이 친구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자, 이것만 정답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다가 요것까지 합쳐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에서 나온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는 거죠. 돼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 안에 있는 거는요, 양수가 나와요. 뭐 10 같은 거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양수 나오죠. 그러면 x가 3x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7보다 크다. 정리해 볼까요? 6 넘기면 2x. 자, 그러면 x는 3보다 작다. 그럼 이 친구도 얘가 그냥 바로 정답이 아니라 아까 가정한 거하고 합쳐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합집합의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요? 얘를 x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선 풀었을 때 요거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답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되겠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수 x의 값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자, 4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2. 돼요? 자, 절대값 풀 때에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몇 개가 됐던지 간에. 이해돼요? 여러분들 꼼수를 써서 수학을 풀다 보면 결국은 그 꼼수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돼요. 수학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꼼수를 자꾸 눈에 익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작 맞춰야 될 때 못 맞춰요. 정말이에요. 2학년, 3학년 올라가시면 느낄 겁니다. 수학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무조건 정석대로 배우고요. 그 정석을 확실하게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꼼수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꼼수로만 쭉 가다 보면 언젠간 그게 빵 터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이미 나한테는 5개념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문제를 본질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요. 정석으로 자꾸 공부를 해야지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정석대로 보다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꼼수를 자꾸 접근시키다 보면 그 문제를 겉핥기식으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킬러나 준킬러 절대 못 맞추죠.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3, 1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요. 항등함수가 나와 있네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예요, 여러분? 항등함수는 식이 요겁니다. fx는 x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함수의 종류로 여러 가지 배웠거든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도 배우고요. 항등함수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상수함수도 배우죠. 그것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하고 이제 초반에 이제 정말 초반에 헷갈리는 거. 이건 뭐예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여기에서 c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 친구는 요 x가 요 x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당연히 y는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요게 항등함수다. 다 지금 개념까지 다 설명하는 겁니다. 2x 더하기 a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일 때 a,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식에 넣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가 넣어라. x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요. 저기 위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럼 f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됩니다. 돼요? 근데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거 x 넣으면 x,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x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x1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1은 1-2 더하기 b. 이 친구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항등함수니까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럼 뭐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면 되죠. a는 얼마? 3이고요. 그리고 b는 얼마예요? 넘기면 2가 됩니다. b는 2. 그쵸? 그래서 a 곱하기 b, 3 곱하기 2 해서 6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할만하죠? 11번. 함수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풀어보셨죠? 작년 11월도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요 차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문제 길이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형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래프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 정도도 아니었고 문제 길이도 비교적 짧고 그러니까 체감할 때는 정말 더 쉽게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 11월 풀었던 친구 있잖아요. 요번엔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은 요번 시험이 작년보단 쉬웠다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등급 컷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좌표 평면 위의 점 P, a, a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 간단하게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설명을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평행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죠. 이해돼요? 이 문제는 지금 뭐를 평행이동하는 거다?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건지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건지에 따라 문제 푸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왜? 부호가 바뀌니까. 만약에 점이라고 한다면요. a, b라고 하는 점을 m, n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그냥 a 더하기 m 그리고 b 더하기 n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점이 아니라 도형이라고 한다면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m 아니면 n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면 그때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 y는 2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x축으로 뭐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결과는 y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y 빼기 5가 아니라 y 플러스 5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2에 x 더하기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x 빼기 2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y는 2에 x 빼기 2에다가 빼기 5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점과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부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이제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냥 부호 그대로 가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 a 제곱이고요.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대로 가면 돼요. 아이고 P가 아니죠. P'이라고 할까요? P' 평행이동한 거니까 a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a 제곱에 더하기 2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대요. 여기에. 이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점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넣어보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2는 4의 a-2분의 1 그쵸?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요거 넘기면 플러스 4가 돼요. 됐죠?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2의 제곱은 0이다. 즉 a는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a는 2.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A가. 괜찮죠? 평행이동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난이도를 조금 높이고 싶었으면 사실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걸 냈을 거예요. 아니면 점과 도형을 같이 평행이동하거나. 실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요, 점을 하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키고 이쪽으로 또 대칭이동시키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섞어 놓는데 이번에는 되게 단순하게 한 번만 해서 넣은 거죠. 물론 3점짜리긴 하지만 기존의 3점과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이제 x 빼기 5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요거였어요. 요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절대값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구간을 나눠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떠한 숫자이기 때문에. 상수. 심지어 자연수예요. 의미를 보시면 돼요. x 빼기 5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얘가 만약에 양수이면은 n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운데 있는 거를 그대로 절대값 풀어주고요. 얘를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돼요? 자,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되겠죠. x는 n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n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선생님이 너무너무 설명 많이 했죠, 이거. 물론 뭐 오늘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p가 q이기 위한이라고 한다면 뭐뭐이기 위한은요, 일단 이렇게 괄호를 쳐서 두시고요. P라고 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P가 충분하니까 화살을 쏘는 거죠. 그쵸? 화살 쏘면 Q는 맞잖아요. 뭐 흘려요? 피 흘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P라고 하는 게 충분하니까 이제 Q를 쏜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다.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진리집합의 관계인데요. 진리집합을 라지로 표현하면 P가 Q의 부분집합 안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죠. P가 Q의 부분집합.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친구가 라지 P에 해당하는 거일 거고요. 뭐 물론 조건부 확률로 쓰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x 바 해가지고 쓰면 되고요. Q라고 하는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두 개를 수직선상으로 놓을게요. 아이고, Q죠? Q? 수직선을 그리면 x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n 그리고 5 더하기 5 그리고 n 더하기 5. 그러면 여기가 0이에요. 0.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요. 요거를 포함하면서 이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Q가 P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벗어나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n 더하기 5라고 하는 게 뭐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다?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돼요? 따라서 n은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은 5보다 작거나 같지만 결국 자연수이기 때문에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몇 개? 5개.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것도 이제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집합과 명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집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부분 집합들, 뭐 여집합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명제 쪽 그리고 요 집합에 대한 관계들 보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은 꼭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집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을 모른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리집합으로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풀려요. 이쪽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꼭 복습하셔야 돼요. 진리집합이 뭐예요? 어떠한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그쵸? 정말 개념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복된 해설 강의입니다. 14번으로 갈게요. 드디어 이제 4점짜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3점이었고 4점.
좌표 평면 위에 점 2, 마이너스 4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근 두 접선이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0,a, 0,b라고 한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나죠. 왜 그러냐면 물론 선생님 강좌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원과 접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을 뭘로 붙이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라고 붙이죠. 원과 직선의 관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여기에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만나는 게 있습니다. 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만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을 빼놓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원과 직선의 관계는 결국은 두 가지의 풀이법으로 전개가 돼요. 교과서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설명이냐면요. 반지름과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요 얘기로 풀어가고요.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자, 첫 번째 건 뭐냐면 반지름이랑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관계는 뭐냐. 여기 떨어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떨어져 있는 거. 자, 수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수선의 발. 만나지 않는 경우는요. 반지름보다 요 거리가 어때요? 더 크죠. 이 친구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R보다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가 더 큰 겁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만나는 건 뭐예요? 반지름이랑 거리하고 같은 거죠. 점과 직선이. 반지름과 거리가 같은 거. 그 다음 마지막은요. 반지름보다 요 거리가 더 짧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은 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죠. 요게 1번 풀입니다. 돼요? 1번 해결법.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판별식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을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해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형태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는 결국은 근이 없다란 얘기예요. 교점이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이 하나예요. 교점이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고요.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거는 관통하는 거, 이 두 개에서 만나는 거는 결국 교점이 두 개, 즉 실근이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아이고, 아까운 분필.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그나마 좀 풀이법이 간단한 건 요거예요. 반지름과 직선과 그 중심 사이의 거리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고요. 보세요. 좌표 평면 위의 점 2,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2, 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이제 긋는 겁니다.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루트 2짜리예요. 루트 2라고 하는 건 뭐 대략 요 정도라고 할까요? 요렇게 여기에 원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접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접선이 당연히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y축과 만나는 하나의 점을 a라고 하고요. 하나의 점을 또 뭐라고 한다? b라고 한다. 아하, 진짜 선생님이 분필이 너무 아깝네요. a 더하기 b의 값은,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접하는 건데 거리가 어떻다? 반지름이다. 요 거리가. 요걸로 해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써볼게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y 빼기 m의 x가 될 거고요. 요거 전개하면 2m인데 마이너스 2m인데 넘기면 플러스 2m.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왜?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려면 이렇게 옮기는 게 더 편하잖아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들의 개수의 제곱이죠.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분의 0,0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여기다 0, 0 넣어요. 그럼 얼마? 2m 플러스 4가 됩니다.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반지름? 루트 2가 나와야 되겠죠.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제곱하는 게 편해요. 왜?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2m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제곱하게 되면 2에다가 1 더하기 m 제곱이라고 전개가 될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얘는 4m 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 그리고 2 더하기 2m 제곱이 됩니다. 이쪽으로 끌고 올라와서 2m 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4는 0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볼까요?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7은 0이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m 더하기 1, m 더하기 7. 됐나요?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7이구나. 돼요? 그러면 딱 보면 얘가 마이너스 7이겠죠. 이렇게 더 가파르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겠구나. 자,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구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그럼 더하기 2가 될 거고 빼기 2. 또 하나는요. y는 마이너스 7을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7x에 요거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14가 되거든요.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돼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뭐 요게 될 거고요. 돼요? 뭐 물론 a, b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순서대로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a, b가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a가 요거라고 하면 b가 이제 요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2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의 풀이법이 있다. 첫 번째는 반지름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간의 관계로 보는 거. 특히나 이 친구는 접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판별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빠르고요. 특히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식이 복잡하게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걸 갖다가 여기 원의 방정식에 넣어봐요. 그럼 거기서 또 제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되세요? 그래서 14번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15번으로 가보죠. 15번. 15번은 이게 과연 4점짜리에 적합한가? 4점짜리에 적합한가? 일단 뭐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3점이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인수 정리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생기는 거고요.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px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식으로 나눴더니 뭘로 할까요? 뭐 q로 할까요? q? 어떤 qx로 나눴어요. q로 하지 말고 차라리 뭐 kx라고 할까요? 어떤 kx라고 하는 함수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몫이고 뭐 이게 나머지다. 이거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그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은 결국은 몫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파트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날려요. 이걸 날려가지고 이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쵸? 인수 정리는요? 인수 정리는 어떤 px를 kx로 나눴더니 qx로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 결국은 인수분해. 그쵸?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인수분해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수를 정리를 하는 거죠. 깔끔하게. 이게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돼요? 그리고 요 목세 부분을 0으로 만들면 결국은 나머지가 생기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 인수 정리는 목세 부분을 0으로 만들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수 정리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 자체, 개념 자체. 물론 처음 들을 때 좀 어렵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당연히 나머지 물어보고요, 요걸 나눈 나머지는 6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4점짜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4점짜리가 된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형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게끔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4점짜리가 된 겁니다. 자,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하는 것을요, 요걸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 몫이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ax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내가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몫은요, 몫이 아니라 나머지는 2차식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fx 더하기 1, fx 더하기 1을 뭘로 나눈 거예요? 지금 x로 나눈 겁니다. x로 나눠요. 그러면 이때 몫이 존재할 건데 나머지가 얼마냐면 6이에요. 이 친구도 1차로 나눴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상수항이 나머지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꺼내야 되는 건 뭐냐면 a를 어쨌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얘 0으로 만들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0 또는 1 집어넣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f의 0은 얼마냐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1은요, a 더하기 a니까 2a가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얘는 여기만 없애주면 이게 바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확하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우리? 요거 없애려면 0이죠. 0 곱해야 이게 0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f의 1은 6이다.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건 2a라고 했는데 f의 1은 6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얘가 뭐다? 2a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a는 3. 돼요? 이게 4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틀린 친구 괜찮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이거 틀리면 안 돼가 아니라 학력평가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2019학년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11월에 학력평가들을 보면 이 정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에 대한 거. 틀린 친구들은요, 힘내시고요. 다음에 나온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난이도가 괜찮았죠? 꽤 빠르게 풀 수 있었겠죠?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어쨌건 1시간 정도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까지 곁들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질 만한 함정들,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푼다면 그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들 푸는데 정말 한 20-30분 안에는 푸셔야 돼요. 20-30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스탑워치를 놓고요, 100분 안에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하세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파일럿들 있으시잖아요. 파일럿들. 그 비행기 이렇게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운항하시는 분들은 비행기를 처음에 연습할 때 매번 비행기 타면서 연습을 하진 않죠.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번부터 30번까지요, 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쭉 빠르게 풀고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더 깊이 있게, 내가 만약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더 투자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풀었던 시험들 중에서
그나마 요 시험이 난이도가 좀 낮았으니까 이런 것들 풀 때는 좀 빨리 풀어야겠다는 전략을 이번 시험을 계기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뭐 2점, 3점 그리고 4점짜리 두세 문항 정도로만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뒤에 있는 문항들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집중 잘 하시고요. 첫 번째 시간 들었다고 해서 끄지 마시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집중해서 또 들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